먼저 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대리미술관의 학예연구사 김세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전시가 6월 21일부터 박지호 선생님 개인전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거의 시작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21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추천 작가와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공립미술관들에게 전문가와 추천 작가들을 매칭을 시켜서 앞으로의 작가의 방향성이라던가 그간의 작업을 해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향성을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앞서 전시를 하셨던 강훈 작가님과 뒤이어서 지금 박지호 작가님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른 지역 미술관들이 네트워크나 어떤 워크숍 형태에서 조금 머물렀다면 저희는 조금 파격적으로 사실 개인전을 진행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박지호 작가님이 이렇게 개인전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박지호 작가님은 사실 많은 분들이 텍스트를 보고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인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호 작가님 전남 여수 출생이시고요. 작가님께서 개인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지역 작가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좀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졌다가 다시 휴가철이 하자마자 조금 더 부흥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전달은 잘 되죠. 양해만 부탁드리고 작가님께서는 마스크를 주인공이시니까 벗고 한 분만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개인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박지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박지호입니다. 저는 전남 여수 경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집 밖에 조금 나가면 바로 바닷가가 있었고 항상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일기에도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한 작년에 쓴 일기에도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는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1번이 낚시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장난. 그 바닷가에서 불 피워놓고 놀고 뭐 또 그렇게 놀았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부터 그림을 했었어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림을 왜 시작했는가 질문지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주변의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뭐 너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좀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인이 돼서 아주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줄곧 미술부만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커서 알았어요, 그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부를 했고,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정식 아버지 졸라가지고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학원 보내달라고 확인을 해서 이제 미술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 가서는 이제 공부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제 세상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일체 뭐 이렇게, 물론 부모님은 저한테 요구하는 게 판검사였습니다. 그 시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약속을 지켜볼까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아예 그냥 이제 다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계속 줄곧 미술부 활동하고 미술학원에서 시간 보내는 게 이제 저한테는 전부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대학 가게 되고, 줄곧 그 작가로서의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작업을
대학 졸업하고도 이렇게 전시 첫 개인전을 갖게 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우리 뭐 사는 문제로 좀 그 멋지게 말해서 부유하는 삶을 살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스스로의 약속도 있었고 또 주변과의 약속, 저는 뭐 약속을 하면 좀 공언을 해요. 그래서 그 공언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그거를 마치 암시처럼 받아들이고 그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헌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제 작업에 연결해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작가님은 되게 제가 사실 작가님 처음 뵌 게 한 지금까지 현재 시점으로 하면은 1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처음에는 사실 몸을 크게 그리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얼굴에 표정도 없고 또 몸이 분절되는 것처럼 그 중간에 서사가 딱 끊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약간 좀 직관적으로 그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또 이게 어둡거든요. 그리고 전시장에 사실 이렇게 조도를 많이 낮춰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토크 진행 때문에 좀 많이 어둡게 한 편인데 굉장히 좀 조도를 저희가 지금까지 전시했던 것보다 제일 많이 좀 낮춘 편인데 왜 어두울까? 근데 작가님 자체가 어두운 사고를 갖고 계실까? 조금 약간 좀 사연이 있으실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이 뵙자마자 되게 밝으신 거예요. 유쾌하시고 웃음도 많고 또 주변에 사람도 많고 온정도 많고 그러신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진득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작품의 지금까지 작품 활동과 작품 세계에 많이 묻어나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작가님이 초반에 미술 활동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풍경보다는 사람을 좀 진득하게 계속 그리시는 작가님이신데 그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만 보고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꾸준한 사람이구나. 이게 또 변화나 이렇게 큰 전환점이 크게 많지 없이 변동이 폭이 많이 없이 주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을 보는 면들은 되게 좀 꾸준한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 이렇게 짤막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좀 작가님 오늘 이번 전시와 그리고 그 이전에 하셨던 전시들 그리고 작가님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섞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진득하게 해볼 테니까 조금 허심탄회하게 후에는 질의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후에 또 질의 질문 후에 그림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인데 이게 맥락이 사실 작가님의 작품을 해석하고 그에 맞는 연주를 좀 들려주실 거라서 이렇게 앉아 계셨다가 진드간에 계셨다가 바이올린 연주까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작품과 전시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저희 앞에서 보셨다시피 빅맨 다시 일어서는 몸이라는 타이틀인데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전시장을 돌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게 왜 몸이며 왜 빅맨이냐라는 거였는데 작가님 직접 들려주신 타이틀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목에 대한 고민은 전시를 준비하는 내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시 준비하는 내내 저의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제 과거의 일기나 저는 일기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씁니다. 근데 그 과거의 일기나 또 스케치나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상처였었어요. 상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상처에 집착하나 이런 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상처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그거 되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랭보의 시 중에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라는 식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모든 영혼은 상처로부터 이렇게 상처로부터 존재가 성숙해진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뭐 긁어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상처난 자국을 보여줄 것인가. 근데 저는 어떤 상처들을, 그러니까 어떤 제 표현 방식은 그렇거든요. 이전 그 플로팅이라는 작업에서도, 토르소 작업에서도 묵묵하게 그 안에 들어있을 개인의 서사를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번 전시에서도 그 방향은 다르지 않고 이 몸 안에 축적되어 있을 그간의 기록들, 사람 누구나한테 가지고 있을 그간의 그 어떤 개인의 서사들, 흔적들, 이런 것들을 몸을 통해서 그 안에 이야기를 끄집어내 보자. 그래서 관객들한테 개인의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이 반추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감추면서 이야기를 전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림들에서 보면 아주 이 각 모델들의가 뭐 흉터나 뭐 하물며 주사 자국 같은 것도 사실 저는 다 표현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몸만 쳐다보다 보면 모르는데 얼굴이나 이런 표정들에서도 이 사람이 살아왔을 이야기에 대한 그 삶의 이야기를 담고자 약간의 제 나름대로 메시지를 넣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빅맨이 된 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중년의 남성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다시 일어서는 몸, 그래서 상처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이러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빅맨이라는 작업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제 작업의 이 시작은 사실은 그 상처를 통한 어떤 존재, 이런 걸 보여주고자 했고, 그 존재가 성숙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제 작업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몽돌, 그러니까 조약돌, 이런 것들, 사실은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정말 태고적부터,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그 안에는 어떤 물질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돌이지만 그 돌들이 구르고 굴러서 우리 손에 만져지는 예쁜 조약돌이 되듯이 우리의 삶조차도 그런 입장에 있지 않나. 그래서 날로 성숙해지면서 정말 그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된다는 게 그 어떤 성숙의 의미, 이런 차원에서 제 작업의 주제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네, 빅맨이라는 게 지금 이제 작가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신 건데 이제 얼마나 공감되는지는 아직 많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일단 형상 자체가 커서 빅맨이냐, 아니면 사람 자체, 작가의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빅맨답게 모태프가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거는 사실 해석의 여지를 좀 저는 열어두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작가님 자체를 저는 빅맨이라고 저 혼자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좀 사람에 대해서 포용도도 넓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캠퍼스 안에다가 또 거대한 캠퍼스인데, 저희가 이제 거의 200호 이상의 캠퍼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 사람을 담아내기에, 그리고 작가님이 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담아내기에 조금 부족한 공간이니만큼 이렇게 빅맨스럽게 전시가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작가님의 작품 중에 다시 일어서는 몸이라는 게 이제 신작으로 많이, 지금 여기 전시장에 있는 것도 신작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밖에 나가면 플로팅이라는 부유라는 시리즈도 많이 있고 망각이라는 시리즈의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잠시 기억을 잊어버리는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의 철학자가 니체는 이 망각이라는 것을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도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망각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기억을 통제시키고 잠깐 억제시키는 게 나중에 미래를 향한 더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 작가님도 사실 망각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내가 까먹어서 다른 데로 뭐 기억 삭제 이런 것보다는, 부정어보다는 조금 더 긍정, 희망의 메시지로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 이 망각 시리즈를 그렸던 시작점과 그리고 어떻게, 왜 작가님이 생각하는 망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 인간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삶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들여다보는데 그 중에 뭐 상처들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크게 존재하는 게 또 기억과 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좀 어떤 삭제된 얼굴들을 통해서 망각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최근에 그 세월호 이야기할 때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 말에는 우리가 잊혀진다는 거를 함유하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러니까 기억을 지운다는 게 그러면 인위적으로 지워지는 건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망각, 그러니까 기억이 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벽면에 적어놨듯이 우리 몸의 흉터처럼 기억의 흉터라고 저는 망각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또 떠올라오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데 망각이라는 자체를 우리 역사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다 들어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면서 또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사회 이런 문제에서 저는 망각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망각이라는 게 이게 좀 어떤 단어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작가님의 진행을 먼저 진행해야 되니까 앞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기는 7전시실이고 입구에서 보는 전시장이 8전시실인데 거기 보시면은 동선이 좀 불편하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철판 시리즈가 턱턱턱 놔져 있고 이 철판 시리즈를 저희가 전시를 배치를 하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철판이 전시장에 이렇게 흰 벽에 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층고가 높은 데에 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있는데 어떻게 놓여지면 조금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철판 시리즈의 드로잉 시리즈들이 거의 다 신작들입니다. 신작들이 많이 좀 붙어 있는데 모습들이 사실 인물의 얼굴들로만 있죠. 근데 이게 면과 선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빠르게 이게 크로키 하듯이 그리신 작품들인데 드로잉이 대형으로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색과 면이 무질서한데도 저는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망각이라는 게 선생님의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의식적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의식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드로잉 시리즈에 약간 이렇게 잘 묻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저는 그 드로잉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대형, 그러니까 이렇게 드로잉이라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좀 의식을 많이 하지 않고 작품의 선을 계속 많이 겹치지 않고 빠르게 낙서하듯이 그리는 그림을 또 드로잉이라고도 하거든요. 드로잉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큰 저렇게 장지 위에다가 선을 그리면서 채색하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드로잉 작업을 해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잠깐 공간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이쪽 공간은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저쪽은 사실은 거의 다 두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그래서 망각이라는 제 타이틀이 붙었고 이쪽은 다시 일어서는 몸이라고 그 주제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두에 공간을 좀 어둡게 설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또 이게 같은 연결돼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게 해야 되겠다. 오신 분들한테
인위적으로 그 본인 스스로 뭔가 좀 여기 공간을 어둡게 해놓으면 자기 눈의 조리개를 열어서 그림을 보고 또 이 드로잉 공간에서는 좀 걸리적거리게 방해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참 그 준비를 하면서 불편함의 미학이라는 그 단어를 제 스스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편한데 아름답고 뭔가 좀 사유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그 착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공간에서는 좀 어둡게 했던 거는 그 좀 이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태도를 좀 더 차분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 눈을 열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제가 여기다 깔았고요. 저쪽에는 일반적으로 저 공간은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혹자는 야, 공간이 너무 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넓으면 그 불편함이 좀 해소는 될 거예요. 근데 대화에서 외가 쉽게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평면에 그냥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림이 전개됐을 때는 작가가 도대체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의도를 그냥 그림만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해놨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추적해서 부유하는 삶,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삶, 무질서함 삶 이런 것들을 추적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의도했던 거와 또 일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철판 드로잉을 설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잉에 대한 답은 제가 이래요. 저는 일기와 드로잉을 굉장히 꾸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로잉이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번 작업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드로잉을 조금 가볍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작업의 시작점은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요즘 또 그 미술 팝아트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옮기는 작업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자체는 사실은 작업을 준비 과정이니까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저는 컴퓨터로 하는 드로잉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내 손에서 나간 어떤 나의 감정, 나의 또 그 느낌이 훨씬 더 화면에 직접 전달이 되는 게 드로잉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 아주 가장 원초적인 그림의 바탕 이걸 드로잉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항상 그 작업을 하지 않을 때도 사실은 드로잉만큼은 꼭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드로잉의 가치를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어땠냐면 저는 미술관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는 편의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작가 관람객들이 왔는데 이거 머리가 왜 이렇게 까만색 그 두상 시리즈 보셨죠? 근데 그 작품이 나무 목조각이에요. 근데 목조각인데 그거를 이렇게 뚝뚝뚝 넣으면 어린이가 혹시나 이렇게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하니? 그리고 이게 우뚝 솟아있는데 이게 높이가 다르게 솟아있는데 이거를 또 넘어뜨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님이 불편하게 하고 싶다는 컨셉 자체를 제가 어떻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맞춰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이 혼났어요. 혼났는데 일단 작가님의 의도가 분명하셨고 작가님이 사실 드로잉 이야기 하셨는데 드로잉도 작가님이 드로잉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엄청나게 잘 그리세요. 잘 그려요. 그래서 그 잘 그린 그림을 저희가 따로 전시장 도면을 원래 전시장 구성하기 위해서 작품을 어떻게 작품 사이즈를 실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 전시장 도면 안에다가 넣어서 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전시장 안에서 굉장히
작품의 이 회화 캔버스와 뒤에 있는 입체 조각들이 굉장히 좀 무질서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아무리 이거를 미리 그린다고 해도, 도안을 그린다고 해도 현장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해서 그냥 저는 과감하게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작가님이 가진 드로잉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구성도를 요리조리 그려주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캐주얼하고 날 것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많이 좀 큐레이팅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작품 배치도 요리조리 좀 불편하게끔 하려고 했고, 사실 여기가 다 불편하진 않잖아요. 오면은 또 불편한 만큼 좀 주의하는 것도 있고, 들어와서 이러한 의도로 이 목조각과 이 철판 드로잉, 차가운 철판 드로잉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사람들이 다 그게 고개를 끄덕끄덕 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전시실에 들어오면은 원래는 여기에 이제 대형 단이 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전시실 같은 경우는 좀 작품을 차분하게 보고, 왜 이 사람의 형상들이 사실 조금 날씬한 사람도 있고, 조금 근육질, 그 다음에 좀 약간 배만 볼록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게 튼살인지 상처의 자국인지 모를 정도로 조금 이게 또 저희가 조명을 쏠 때 프레임 조명으로 조금 작품의 질감의 표현이 잘 되도록 프레임 조명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의 저는 주인공을 찾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소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익명성 안에서 작가님이 여기에 있는 몸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한 명, 두 명 정도는 들려주실 수 있지 않나. 그게 오늘의 기회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모델들은 사실은 제가 설득 가능한 주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또 하나같이 다 당뇨가 있거나 또 한 명은 또 암 투병 중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한 명은 뭐 또 아마 이렇게 인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어깨가 아플 거야 분명히 이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심하게 이렇게 좀 앞으로 숙여져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통증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또 자세히 보면 이제 그 뭐 흉터나 흔적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은 좀 제가 이제 이 작업들을 할 때 모델들한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크게 상처를 받았던, 상처가 됐던 시간이나 사건들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명은, 물론 암이었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황당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회사를 퇴사하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간염이 나와가지고 졸지에 회사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고 전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어떤 살면서 어떤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변곡점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물론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다 보니까 다들 잊혀지고 좀 치료가 된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50 중반 넘어서니까 각자 몸에 뭐 하나씩은 다 달고 다니는 것 같은 생각. 저 스스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현대의학으로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다 그러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다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제가 다른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애둘러 싸서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매 시시각각 감정이 달라요. 어쩔 때는 이 몸이 너무 내가 아는 사람 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유추를 하면서 몸이 이게 한 40대, 5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약간 아니면 좀 술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원래 날씬했는데 배만 볼록 나와가지고 뭔가 좀 그런 게 좀 삶의 애환이 좀 많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 결론적으로는 좀 먹먹해져. 이게 좀 슬퍼져. 이게 지금은 제가 많이 익숙해졌는데
작품을 저는 처음에 작업실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사실 못 느꼈어요. 이게 좀 형상으로만 많이 보다가 이게 작업실에서는 아무래도 층고가 작가님 작업실은 많이 낮잖아요. 낮은데 이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게 질서 정연한 데에서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으니까 뭔가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붉은 빛도 있고요. 이제 핑크빛이 도는 것도 있는데 조금 이게 피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약간 음산한 기운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은 사연들이 있는 몸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목욕을 할 때 제 몸을 다시 봐요. 그래서 내가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괜히 그냥 어떠한 몸의 어떤 부분이 좀 그냥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제가 지금 작가님 개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다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일이 업무가 이제 뭐 많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결려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른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많이 결려서 어깨가 승모근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승모근이 모양이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깨가 나는 반듯하게 서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한쪽이 너무 좀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되게 모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느꼈어요. 이게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내 몸이다. 그리고 가장 나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내가 이거를 부끄러울지언정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뭐 과오가 있으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이 몸인 거고 몸 안에 또 많은 상처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끄집어낼 수 없는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가님이 말씀하신 몸은 이제 상처의 집이다. 상처의 집, 모일 집이라고 했죠. 모일, 약간 많이 상처가 많이 응축되어 있어 우리가 잊어버리고 끄집어내기 어려운 것도 몸은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통해서 전시를 보신 분도 계시고 다시 와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몸을 보면서 본인들도 약간 신체의 어떤 부분이어도 좋으니 몸을 바라보면서 나를 조금 달랠 수 있는 용기도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이 생각하는 몸이 상처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거를 울적하게 이렇게 지니고 있지만 이거를 다시 내가 꺼내서 버릴 수 없다면 마주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사실 이게 저는 회화적인 주제적인 것도 있지만 기법적인 것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큰 캔버스에다가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 기법적인 것과 본인이 어떻게 재료를 구현하시는지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 이력에서 좀 이렇게 특이한 게 수채화를 하면 보통 서양화과를 갑니다. 근데 저는 느닷없이 고3 때 한국화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3 때 갑자기 전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한국화를 전공을 하고 한국화로 대학을 진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또 한 3학년 때까지 한국화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실증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설치 작업을 하고 어부제 작업을 하고 뭐 이런 다양하게 저는 재료들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써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전시, 그러니까 과거 2014년부터의 작업에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어떤 서양화나 일반적인 동양화에서 나타날 수 없는, 기법들이 제 그림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양화적인 기법과 동양화적인 기법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터득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몇 가지 상상력과 몇 가지 실험으로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캔버스에다가 제가 이제 우리 과거에 프레스코라고 석회를 바르듯이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초 과정을 아주 얇게 프레스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프레스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프레스코 작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회나 돌가루를 본드
비누와 물을 섞어서 캔버스에 발라줍니다. 아주 곱게. 그리고 그거를 2회, 3회에서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오를 없애버려요. 표면에 나타나는 질감을, 캔버스의 질감을 없애고 다시 그걸 사포질을 해가지고 물감이 물처럼 사용해도 흡수가 되게끔 서양화는 물감이 그 표면에 쌓입니다. 근데 동양화는 종이에 스미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은 스미는 것과 쌓이는 것을 동시에 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법이 제 호흡에 맞았어요. 그러면 제 이제 과거의 이력에서부터 제가 경험했던 어떤 방법들에서 제 어떤 제가 쓰는 방법이 터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 줄곧 인물화를 할 때만큼은 특히나 이렇게 그 중첩,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데 또 제가 좀 잔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붓으로는 또 이 터치나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제가 좀 그림을 좀 빨리 그리기 위해서 여기 작품들 사실은 여기하고 바깥에 있는 조각상들까지 해서 작년 10월 아마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만큼을 그렸지?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적인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롤러를 사용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기에다가 올리니까 이게 붓은 한번 찍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페인트 롤러로는 계속 무한히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들이 생각보다 깜짝 놀래요. 이거 한 장 하는데 일주일이면 그린다 그러니까 그래요. 놀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은 느린데 손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번 전시에서 좀 주요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작가님, 근데 또 질문을 받았었던 게 관람객 중인데 이게 왜 남자 몸들이 이렇게 우중충하게 남자 몸들이 많나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남성이 많은가요? 2014년, 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주로 여자의 몸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를 자주 가게 되는데, 시장의 할머니들, 2014년도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에 할머니들을 주로 많이 그렸고, 그분들 시장에 갈 때마다 할머니들의 기울어져 있는 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저 사람이 겪었을 과거의 시간은 어떠한 상처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지금보다 의료나 이런 게 더 떨어지는 세대에 살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대부분 한두 명씩의 자식은 다 일찍 보냈거나 이런 사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상처들을 그 몸 안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그 망각을 그리면서 남자, 여자를 같이 등장하게 되고, 작년에 이제 이 작업,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이번에 매칭 해주셨던 이선영 선생님께서, 제 평론가예요.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눴던 평론가인데, 그분께서, 선생님 이번에는 남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매력이 없었는데, 계속 그게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저를. 툭툭 건드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아버지의 무게가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무게를 한번 그림으로 그릴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정말 남성들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몸이 너무 많은 미술관에 운송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50대신데 저희 이제 팀장님이신데요.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몸도 좀 볼만한데 좀 그려줄 수 있나? 이러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연이 좀 있으신가요? 이랬거든요. 근데 사연이 없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작가님이
작업실 한번 가보세요. 검토 빼고 가시면은 좀 뭐 이렇게 모델 해달라고 하면은 모델 해준다고 하면은 좋아하시겠죠? 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즉석으로 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화의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뭐 모델을 해야 되는 건지 지인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남녀 불문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모델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필요하고 그 모델을 통해서 제가 작업이 구현되고 그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모델하고 저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작품은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기억이 상당히 길게 남겨질 수 있는 장치가 그림인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어떤 기억을 또 사진을 통해서 기억을 녹음을 통해서 기억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과의 모델과의 그 호흡 속에서 상당히 길게 남을 그 기억이 저장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을 저장해 주신다고 하니 용기가 있으시면 작업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찾아가시면 늘 계시거든요. 클래식 음악을 아주 중후한 음악을 치시고 이렇게 폼을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면 사실 아틀리에도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작업실 내에서. 그러니까 또 그런 작업실의 비하인드를 저는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 약간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아틀리에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 모든 세상의 작가들한테 1번이 작업실이라 생각해요. 그 공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요소는 공간과 시간이거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바깥에 그림 중에 한 작품 제목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은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제가 작업실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뿌듯한데, 제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 정말 별거 아니네. 이걸 다 내가 만들었기는 했지만,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 도록이나 이런 데 실려있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작업실은 작가에게 우주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제가 아주 가까운 형의 제 작업실을 잃게 됐었어요. 무허가의 바닷가에 너무 멋진 데 있었는데, 막 주변에서 하도 민원을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뜯기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부터 한 좀 긴 시간 헤매는데, 이왕 만드는 거 좀 멋지게 만들어야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배 한 분이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인데 작업실을 만드는데 제가 도와줬어요. 소마구간을 고쳐서 하는데 제가 그 작업실을 만들어주고 쓰세요라고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볼품없는 풍경이에요, 주변이 아무 풍경이 보잘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순간 저는 이 사람의 우주는 여기인데 이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그냥 내 공간 안이 내 공간이지 그 바깥은 정말 그거는 허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업실을 만들었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 제가 이 의자에 앉아있는 거는 그 작업실 때문이라 생각해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 작업실 때문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들을 다 들여다봐도 그 작업실로 인해서 모든 사연이 엮어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여기 저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공간,
뭐 김정은 교수가 뭐 슈필라움이라는 단어로 뭐 각자의 공간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 역시 그 공간에 대한 거는 남자 여자 불문 그 개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 삶에 굉장히 이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실뿐만 아니라 자기 공간 가지는 거 나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 건축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공간은 본인만 자기화의 이제 음식 과정을 오롯이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도 공간이라는 말씀으로 그런 의미에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여기 준비된 거 질문 다 드렸고요. 이제 선생님들, 관람객들 분들 오셨는데 미리 사실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즉석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진짜 생각보다 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하신 점들이 그냥 뭐 짧은 거, 뭐 간단한 것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시는 거 맞고요. 저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생각을 하고 저의 어머니도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사실은 항상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크잖아요. 저도 아주 예전에는 아버지 이야기만 전시 오픈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살짝 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정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거절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버지가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항상 죄송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한테 자유를 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저는 사실 초등학교 이후에,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냥 모든 일에서 다 이제 긍정적으로 오케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버지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 그 지지를 해주신 아버지를 그렇습니다. 지금 제 작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진을 찍습니다. 모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전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그러니까 드로잉을 합니다. 다시 종이에다가 드로잉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흑백 톤으로, 어떤 거는 좀 컬러를 넣는데, 특히나 컬러를 넣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드로잉에서 오는 자유로운 색상, 그래서 이렇게 저 뒤편의 작품 같은 경우는 팔하고 몸하고 다른 색깔이 나오는데 드로잉을 과정에서 느낌이 묘하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새로운 느낌이 있고, 이게 또 그 색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뭔가 더 메시지가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한번 다시 옮겨보자.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다시 드로잉을 해서 그 드로잉을 옮기는 일을 제가 이렇게 작업으로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곤 실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히 이렇게 견주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학 때 에곤실레가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곤실레를 좋아하지 않은 작가가 과연 어디 있었을까?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그분의 작업은 상당히 약간 에로티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부와 수녀와의 어떤, 묘한 관계들, 이런 것들도 설정이 돼 있고, 좀 아주 난해한 작업들을 보여주는 천재였죠. 근데 이제 저는 그에 비하지는 못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